북한의 기정동에서 대성동까지는 1.4km밖에 안 됩니다. 자, 당시 뉴스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 무장군인들에게 납치된 우리 대성동 마을 주민 송환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무서우니까 그냥 참나무 큰 걸 있는데 막 그걸 붙잡고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우리 아들은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오고 그냥 가는 거야 가재니까 그는 무서우니까. 내비게이션 안 나오죠. 안에 있는 거 안에. 400m는 근데 마을 기준이고 저 사람들이 농사짓는 논이나 밭은 그거보다 더 가까워요. 가깝죠. 안녕하십니까, 줄 체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줄 체크 나왔습니다. 첫 번째 혜택,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을요? 세다. 대성동 남자 주민들은 군대가 면제됩니다. 군대가 면제됩니다. 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도 안 가, 세금도 안 내.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에서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대성동 마을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곳을 파헤친 분이 있습니다. 이곳을 직접 취재해서 책을 쓰신 임종옥 기자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열어주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임종옥 기자님 모셨습니다. 이 대성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 제가 여기서 하나 고백할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김진 기자님도 못 열었던 그 문을 제가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대성동을 가봤다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왜? 제가 눈 앞에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데요? 아, 1박 2일에서 갔구나. 맞습니다. 1박 2일에서 제가 안 간 데가 없잖아요. 1박 2일이 촬영이 돼요? 거기서? 그리고 그때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엔사에서 허가해 준 거예요. 그때 한미유연도 없었고. 맞아요. 저 1박 2일 촬영을 갔는데 막 뭐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좀 먼데 보니까 좀 인공기가 보이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 세트장인 줄 알았어. 세트장. 진짜 막 차도 다니고 북한 사람들 지나다니고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 1박 2일 하면 여기서 자야 되는데 여기서 못 잔다는 거예요. 진짜 못 잤어요? 못 잤어요. 밤에 어디서 왔어? 어디서 나가라 왔어? 그래가지고 밤에 딴 데 가서 왔어요. 정체성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다른 데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인공기를 봤어요? 봤어요. 아니, 그럼 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보이는 데 있어요.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보이고 북한 사람들 보고 차도 막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기분이야 도대체? 세트장인 줄 알았어요. 네.
세트장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지나가도 되나? 이 정도로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대성동 마을이 얼마나 북한이랑 가깝냐를 소개할 수 있는 위성 지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노란 선이 군사분계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면 바로 북한이에요. 그렇죠? 요 군사분계선 안쪽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입니다. 대성동에서 군사분계선까지는 불과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성동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판문점까지 800m가 안 돼요. 아이고 가깝다. 예. 그리고 자 북한 땅 여기 기정동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정동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정동에서 대성동까지는 1.4km밖에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두세 정거장. 네. 진짜 가까운 거죠. 진짜 가까운. 달리기 시작하면 10분 안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빨리 뛰는 애면 5분이에요. 성인 걸음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군사분계선 넘어갈 때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야, 걸음으로 뛰면은 400m면은 한 2분 정도면 그렇죠. 1분에서 2분이면 달릴 수 있다니. 철조망은 있던데 아까 보니까. 도보 5분이고 철조망도 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분계선이. 그냥 관념적인 개념으로서 군사분계선을 우리가 그어놓은 거고 일부 지역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지만 그냥 논밭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요. 예. 철조망 쳐져 있는 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거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배달의 기수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은 네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조망 흔들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남방 한계선이에요. 맞아요. 1953년 7월 27일 종전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군사 분계선을 그었어요. 네. 그거는 관념적인 선이에요. 거기에 편말만 꽂았어요. 1292개의 편말만 꽂고 이것만 해버리면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짝 붙어 있으니까.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우리 빠지면서 완충지대 양쪽 4km 합쳐가지고 이걸 완충지대 비문양 지대로 만들자. 북쪽의 철조망은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고 남쪽 철조망은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판문점이 군사분계선이 판문점을 가로지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석준 아나운서 근무하셨던 JSA 판문점에도 군사분계선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군사분계선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군사분계선 개념이다. 그리고 남북의 영역이 나뉘어져서 보초를 쓴 게 아니라 북한 군사가 JS 안에서 군사분계선을 막 넘어와서 자유롭게 근무하고 왔다 갔다 했지. 우리 쪽 인원도 북한 쪽으로 가서 막 자유롭게 정말 공동 경비를 하던 구역이 JS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딱 콘크리트가 세워졌죠. 아니 그 1, 2호지 그랬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저기 철조망이 없는 거를 알았으면은 저도 이쪽으로 올 거고 뭐 맹탕 안에 수용초소 하는 거. 철은이는 요렇게 들어오면은 가장 빨랐죠. 황해도에서 요렇게 들어오면 제일 좋았죠. 2, 3분 만에 올 수 있어요. 황해도에 있었어요. 아, 네, 황해도에 있었어요. 아. 왜 억울하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도로 갔다 다시 올까요? 아니 판문점은 그러면 지금 저기에 이 집이 반이 그 걸쳐 있는 거예요? 그 선에? 그 회담장 건물이 5개가 있는데 가운데 3개가 파란 칠돼 있고 사이드 2개가 은색 칠돼 있어요. 은색 칠돼 있는 건 북한이 관리하는 거고 가운데 파란색 3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청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전구 갈고 청소하는 뜻인데 그 안에는 마이크 선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 넘어가지 말아라. 해놨지만 관광객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 담당하고 있는 경비를 맡고 있는 병장이 먼저 들어가서 북한 쪽 문을 안에서 잠궈요. 그러면 관광객이 그때는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서로 그거는 북한 측에서도 이해해주고. 서로.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는 그 문을 열어주고 이쪽에서 문을 닫으면 또 만약에 북한 관광객이 오면 북한 애가 들어와서 우리 쪽 문을 잠그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자기네들 보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다들 모르시는데 철책이 쫙 쳐져 있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판문점에는 우리가 2018년에 판문점 남북회담 했을 때 김정은이 한번 넘어왔다가 우리 대통령도 한번 넘어갔다가 네. 상징적인 교환을 했잖아요. 거긴 콘크리트라도 있지. 이 대성동 주민들은 그런 콘크리트도 없어서 사실은 여기서 논농사 하다가 하면 북한 땅인 거예요. 낮에 농내시다가 막걸리 좀 드시고 이렇게 좀 네. 갈비째로 걸으시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상황. 이쪽 걷다가 발 하나 잘못 뛰면 북한 땅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논이 있는 자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논 매고 밭 매다가는 잘 안 가고 딴 거 할 때는 넘어가요. 네. 실수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네. 그 군사 분계선이
그 상징적인 선은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에 팻말이 다 꽂혀 있었더랬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한 팻말이 있고 그 다음 팻말을 시야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거리로 이게 다 계속 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팻말이 다 육안에 다 보였던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가로막는 게 없어. 그렇죠. 네. 대성동 사람들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왠지 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거꾸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기정동 사람들이 충성심이 있어야지. 그래야 남한을 안 내려오죠. 둘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유엔 사령부, 유엔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와 국민 안전, 생명 보존의 이익과 굉장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예전에 이 JSA 그다음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부터 해서 북한이 자꾸 무력적으로 충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만 발쏘고 막. 예, 그래서 북한군과 우리 군이 직접 영토를 대면하면서 충돌하는 일을 막자라는 취지로 사실 유엔사가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개념이고 그 비무장 시대 안에 민간이 살고 있는 마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엔사의 보호를 받는 거죠. 판문점에 가기 전에 검문소만 일단 2군데가 있고 그리고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아예 있어요. 시간이 9시부터 오후 5시 반인가? 까지만 출입이 되고 그나마도 모든 군인이 모든 동선을 함께 해야 돼요. 옆에 혼자 돌아다니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때 5시 반에 녹화가 끝났어요? 네, 무조건 나와야 됐어요. 아니 1박 2일 기준으로 완전 꿀이었네. 아니 다른 데서 더 찍었죠. 신기했대. 신기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대성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허가증을 달고 하차할 수는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엉뚱한데 하차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되고 멈춰도 안 돼요. 계속 달려야 돼. 하차할 수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내려야 돼요. 이야. 치지 말라는 또 뭐예요? 멈춰도 안 돼. 멈추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타겟팅이 되니까. 맞아. 그랬던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요. 지금 그 대성동과 기정동에 있는 이 지역이 6.25 한국 전쟁 때 정말 치열한 격전지였어요.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던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가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드디어 이제 그 정전 협정이 이제 그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 아무리 비무장지대지만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 해서 이제 유엔 건축도 우리 한번 고려해보겠다. 지금 대성동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피난을 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 몇 명 들어갈 테니까 너희 측에서 몇 명 보낼래? 몇 명? 콜, 좋다. 그러면 원래 기정동과 대성동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은 다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각각 한 개씩 마을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대성동이랑 기정동이에요. 약간 쌀농사 짓기에 북에서는 정말 좋은 쪽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보자면 이거 참 놓치기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마을 아니에요? 이웃마을이죠. 이웃마을이에요. 그러네. 옛날에 한마을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진 거네요. 앞에 그 너무 마음이 사천강이 그 갈수기에는 실제로 그냥 그 무릎까지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놀고 거거든요. 어린이들은. 그렇죠, 이웃이죠. 그래서 대성동에 있었던 그분들이랑 그 기정동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못 보는 거야? 거기에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대성동 마을도 한국에 와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기정동 마을은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북한 태생인데 북한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구역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라고 북한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기정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마을이 있다라는 거를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정동을 알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북한 측에서는.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기정동이라는 이 곳이 있는데 거기 비무장지대이지만 철창도 없고 지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네를 알아봐요. 그 근처에 그 기정동에 살고 있는 군인들한테 돈만 딱 쥐어주면 예물만 보이면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알리죠. 저희도 모르고. 저런 사람 한 1,000명 모이죠. 막 달려오니까. 몰랐잖아요. 거기에 뭐 사람이 서고 있으니까 돈만 주면은 뭐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혹시 아셨는데
그래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솔직히 기정동을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보이부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정동 마을을 알았어요. 개성에 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정동, 대성동을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북한에서 홍보는 안 해요. 이제 말한 것처럼 그거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 대성동에 대한 이미지는 남조선 놈들이 보여주기 위한 거다. 아, 그렇게 선전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 거는 시간 타임이 있다. 네. 저 시간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 다니는 거로 보여준다. 네. 이렇게 보여준다고 교육을 그래서 합니다. 군인들을 옷 잘 입혀가지고 저기 그냥 연기시키는 거다. 네, 맞아요. 이렇게 교육한다고 그리고 집도 하더라고요. 저게 사람 안 살고 그냥 빨갛고 파랗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대성동은 몰랐는데 기정동? 거기는 좀 알았던 게 거기야말로 세트처럼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야말로 세트장이죠. 그렇죠. 지금 저도 그 얘기 조금 들었는데 원래 취지가 사라지고 이제 아무래도 제일 전선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홍보 효과 때문에 이제 서로 그 잘사기 경쟁. 맞아요. 그게 굉장히 유치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태극기 걸면 인공기 걸잖아요. 맞아요. 네. 높이 경쟁을 했다는 이야기죠. 맞아. 누가 더 높게 이걸 올리느냐. 실제로 1m 더 올리고 2m 더 올리고 그런 거를 하다가 우리나라랑 진짜로요? 예, 우리가 처음에 얼마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그보다 높게 만들어서 우리가 또 조금 높였더니 북한이 또 높여져가지고 그 국기 크기도 어느 쪽이 더 크게 만드냐 이거 가지고 또 아 진짜 크거든요. 작은 에펠탑 같아요. 생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 아, 저 에펠탑이 있네요. 이거 뭐야? 어머머머. 저도 이거 직접 보고 왔거든요. 진짜? 네, 저 태극기도. 북정마을이 바라보이는 대성동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 태극기를 기양했습니다. 저렇게 커요. 저렇게 커요. 이 대형 태극기는 가로 18m, 세로 12m이고 깃봉까지를 합한 철탑 높이가 100m인 국기 계양대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비싼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대박이다. 그러네. 와, 진짜 저거야? 네. 이겼어.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 니네 이겼다고 하자. 네, 아니 지금 살짝 유치한 질문인데 북한이 더 높아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진 건가요? 이 기정동하고 대성동의 국기 계양대 싸움이 남과 북의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체제 대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1964년도에 국기 계양대를 세웠어요. 그때는 크지 않았어요. 48m.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보다 더 크게 인공기 계양대를 세웠는데 그게 80m를 세웠어요. 두 배로. 우리는 48m, 북한은 80m.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 33층 높이에 99.8m 태극기까지 딱 달면 땅에서부터 태극기까지 100m 짜리를 딱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다음 해에 165m 계양대를 세웠어요. 165m 상공에 초대형 인공기가 근데 무서울 것 같아. 그때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어요. 북한이 세운 인공기 계양대가. 자 그러면 이걸 왜 멈췄냐? 왜 멈췄어요? 자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존심 경쟁에서 우리가 밀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못 사는데 국기 계양대까지 나죠.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88 올림픽 치르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경제를 도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국기 경쟁을 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자 의미 없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 덕분에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아, 다행이네. 얼마 전에 그 도라산 전망대 거기에 갔었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기정동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크게 보였던 게 인공기였어요. 이날 여기 가서
그 북한의 인공기를 보면 되게 감동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섬뜩한 거예요. 왜요? 그리고 왜 하필 깃발을 저렇게 피로 물들인 것 같이 빨간색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북한은 옛날과 안 변했다라는 생각이 네. 거기 보니까 비닐하우스인데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한 10대 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로 깃발을 허리에 춤에 꽂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똑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언니처럼 선전대 하시는 분들이 괭가리를 치고 선풍금을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 일하는 사람들이 허리로 펴지 못하고 계속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의 중심 과업이었어. 오늘도 이들은 여기 석도전 청년 돌격대 제1여단 전투원들의 건설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때 노래 어떤 거 하세요? 네, 저희도 이제처럼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게 약간 대화를 응원단 하겠습니다. 같은 건가요? 그렇지. 응원단이죠. 네, 응원단. 그렇죠. 네, 한쪽에서는 일하고 사기를 북돋아줘서 힘들지 않게 한다. 네. 정말 사기를 붙여주려면 네. 같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제처럼 목소리에다 힘을 주고 네, 주체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며 장엄하게 휘날리는 공화국이 장엄하게 휘날리는 공화국이 우리 가슴에 벌럭인다. 갑자기. 질렸어요. 북한에서 너무 저거 듣다가 이제 갑자기 들으니까 어싸가네, 야. 그러니까 우리랑 듣는 기분이 다르겠어요. 너무 다르죠. 한쪽에서 일하는데 저 말하면서 지금 당을 위해서 일해라도 보내기 빨리 하라 저건데 선전하는 건데 갑자기 들으니까 여기가 닭살이 그냥 쭉 뛰어오네. 개항대 전쟁처럼 사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선전에 굉장히 목숨을 걸잖아요. 네. 아니 여기 이 기정동에 살면은 혹시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뭐 북한 체제는 잘 아시다시피 뭐 국가 경제 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뭐 기정동에 산다고 해서 혜택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홍보용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예, 2000년 이후에는 거기 사람들 다 철수했어요. 다 내보내고 농사철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집들에 가서 해출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안 사니까 또 해출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꾼이야. 그럴 때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하고 해칠하고 이럴 때만 이제 들락날락 한다고 해요. 예전에 기성동 마을 초기, 대성동 마을 초기에는 이제 철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가까우니까 북한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요. 산속까지 와서 담배 던져달라고. 그러면 대성동 주민들이 끈에 묶어서 담배 던져주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다고 하고 주민들이. 그리고 이 대성동이 워낙 북한에서 가까우니까 행정구역상은 파주인데 대성동 날씨를 검색하면 사실은 개성을 날씨 검색하는 게 더 빠릅니다. 파주에서는 20km인데 개성에서 10km밖에 안 돼요. 북한에서 가깝고. 그만큼 북한이랑 가까운 곳입니다. 대성동 마을이 이렇게 북하고 가까우면 뭐 사건 사고가 있지 않겠어요? 있죠. 가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 제가 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 내려온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안 넘어가요. 맨날 가는 밭이고 맨날 가는 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아는데 그걸 넘어가겠어요? 근데 언제 넘어가냐면 도토리 주다 넘어가요. 도토리 주다. 도토리가 그 당시에 98년, 99년에 그 큰 포대기 하나를 다 꽉 채우면 2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요? 근데 그게 꽤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농약도 안 치는 데니까 자연산 뭐 천연 멋쩌고 해서 대성동 도토리는 좀 더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도토리를 줬는데 허리 숙이고 도토리 보이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줍다 보면 잠깐 실수한 사이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안 넘어갔는데 북한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때 니네 넘어왔어 그리고 잡아가도 안 넘어갔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거죠. 서로 애매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그러면 안 넘어갔는데도 잡혀가서 끌려갔던 적이 못 돌아온 있어요. 거예요? 끌려갔던 두 분이 도토리 주다가 넘어가셔가지고 두 분 아니었나요?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도토리를 같이 죽었어요. 네.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고 해서 그걸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 무거우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다 두고 그 다음날 가져오자 해서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갔는데 북한 쪽에서 여기서 도토리 줍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놓고 갔으니까 또 올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여기 두 사람이 다시 갔죠. 가서 이제 북한 군대 가서 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못 왔으면 그냥 참 애매하고 그럴 수도 곤란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도토리 납북 사건 보시죠. 영상 있습니까?
자, 당시 뉴스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어제 북한 무장군인들에게 납치된 우리 대성동 마을 주민 송환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아유, 5일 만에. 입으로 가재는 거야. 그래 가재니까 무섭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아이들은 다 여기 있는데 어머니 대박. 무서우니까 그냥 참나무 큰 걸 있는데 막 그걸 붙잡고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우리 아들은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오고 그냥 가는 거야. 가재니까. 그는 무서우니까. 방금 이 납북됐던 이 어르신 홍승순 씨 같은 경우에는 5일 있다 귀환했잖아요. 네. 5일 동안 진짜 잘해줬대요. 북에서. 북한에서. 오히려. 우리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잘 주고. 심지어 뭐 어디 약간 진창길 갈 때 나 신발 들어진다 그랬더니 업어줬대요. 업어줬대요. 아들보다 낫네. 맞아요. 아니 뭐 얘기만 들었어요. 저도 뭐 동물 아니니까. 예. 말도 안 돼요. 잡아가 놓고 잘해주는 거. 아, 왜냐면 어머님이잖아. 어머님을 노역 부릴 수도 없고 어머님한테 뭐 알아야 될 것도 없고 97년 되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전 세계가 북한 체제를 비웃을 때였으니까 차라리 어머님 오셨으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있다 보여줘서 융성하게 업어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이롭다고 판단한 거죠. 이분 이런 상황은 정전의 쪽 한 번 열리면 무조건 송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갈 거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러거나 보여주자. 이런 선전이 나올 수 있죠. 그 어머님 끌고 온 병사 욕 먹어. 먹었을 거야 아마. 저 터졌을 거예요. 쓸데없이 애 데리고 와가지고 뭐 진짜 젊은이 그 뭐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은 좀 괜찮은데 뭐 어디 노동을 시키겠나 뭘 시키겠나 이거만 하고 그냥 아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터졌지 뭐. 그렇죠. 아무튼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진짜 다행입니다. 예, 아이고 얼마나 해피엔딩이라 다행입니다. 예. 아니 실제로도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있어요. 197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5년. 예, 이건 비극적 사건이고 이른바 김세현 씨 납북 사건인데 1975년 8월이었습니다. 네. 한창 이제 농사일이 바쁠 때여서 대성동 주민들만으로는 안 돼서 외부에서 농사를 좀 도와주실 분을 모셨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 김세현 씨가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성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가보다도 논밭이 더 저쪽에 있어요. 북한 쪽에. 그래서 대성동 주민 A 씨랑 김세현 씨가 논에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8월 26일 대낮이었어요. A 씨가 막 농사일 하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김세현 씨랑 나랑 둘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인기척이지? 뒤를 돌아봤는데 무장한 북한군이 김세현 씨를 이미 북쪽으로 끌고 가고 있던 거예요. 우리 논이잖아요. 우리 논이지. 그래서 그걸 보고 A 씨가 바로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래서 유엔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쪽에 이제 당연히 유엔사도 우리 정부도 북한 쪽에 김세현 씨의 남측 송환을 바로 곧장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유엔사의 제안은 이거예요. 니들이 자꾸 스스로 월북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김세현 씨를 다시 군사분계선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김세현 씨가 어디로 가는지 선택하게 하자. 이게 유엔사의 제안이었는데 합리적이죠. 북한은 이거를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김세현 씨가 우리 북측이 좋아서 스스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러느냐. 그래서 결국 김세현 씨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기가 막히다. 하늘의 날벼락이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좌전에서 갔다라면 북쪽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직접 모시고 와서 이 얘기 들려줄게. 오히려 그게 더 선전 효과가 클 테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납북이란 말은 전혀 모르고요. 이제처럼 북한을 찬양해서 한국 사회에 한멸을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올라왔다 되어 있고요. 이제처럼 또 납북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올라온 사람들도 그 평양이라던가 이런 중심 지역에서는 못 살고 저희가 그 백두산 밑에서 살다 왔거든요. 저희가 사는 그런 동네를 올려보내는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지시가 옵니다. 어느 집에서 촬영을 할 거니 그날은 한복을 입고 와라. 그래서 가면은 이제처럼 막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중앙에서 사진 기자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북을 찬양해서 이렇게 왔고 현재는 동네 주변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장면들을 막 사진 찍어서 진짜 거기 살고는 있어요?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영해서 그쵸, 같이 어울리는 네, 것처럼. 이렇게 정말 화목하게 산다는 거. 우리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렇게 제목이 하나의 대가정일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75년도잖아요. 김세현 씨가 그 뒤로 목격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근데 이 대성동에 사는 주민분들이 김세현 씨를 목격했대요. 네?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북한에서 날라온 삐라를 통해서 김세현 씨의 소식이 담겨 있었는데 남조선에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김세현 씨가 우리 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학을 다닌다. 이런 내용을 북한이 삐라로 만들어서 대성동 주민들한테 뿌린 거죠.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세현 씨가 이 체제 선전용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강제로 끌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자기들이 체제 선전에 쓰기에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시에 김세현 씨가 실린 또 다른 전단지에 보면 김세현 씨를 머슴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1975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북한이 체제를 홍보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수를 뒀던 걸 보면 한국과 그러니까 남한과의 경계에서 이제 밀리는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음 해에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어요. 그 근무하시던 곳 완전 제가 근무하던 데고요. 방금 첫 번째 화면에서 나무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 맙소사. 어떻게? 와. 북한 괴뢰군이 자동차로 몰려와서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저 둘이 달라붙었어. 그러게. 곡괭이.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측 경비병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유엔군 측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저게 그 초소 중에 하나가 외로운 초소가 있어요. 저 안에 초소가 다리 앞에 있는데 그게 좀 외로워요. 북한군 초소 3개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낮은 데 있고 그 바로 전에 있는 초소는 약간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초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커버를 해줘야 되는 애예요. 백업을 해줘. 근데 초소를 바라보는 딱 그 사이에 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성인 한 명의 아름보다 커요. 엄청 큰 나무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가지가 엄청 무성하잖아요. 그러네요. 엄청 무성하니까 삼초소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러 투입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거를 시비를 걸러 온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공동경비구역 가운데는 갈리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안에서는 북한군, 한국군, 유엔군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와서 말도 시키고 뭐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사소한 다툼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다툼이 커져서 저 인간들이 무기까지 들고 와서 공격을 한 거죠, 아예. 곡괭이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작업을 하던 인부들을 담당을 하던 보니파스 대위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보니파스 대위 밑에 소대장이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니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고요? 네. 그때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1975년도에 베트남전에서 이제 미국이 패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의 자존심은 완전히 꺾일 때를 꺾였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호찌민에 의한 그 월맹에 의한 그 공산 통일이 가능하네. 그러니까 미국을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죽여버리고 설마 보복을 할까 싶었는데 다시 미국은 자존심 상처를 받을 때를 받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 버니언 작전이라고 해서 정말로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정말 미국이 전쟁까지 할 태세네 하니까 김일성이 바로 유감 표명을 그때 했죠. 사실상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 통지하고 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사과를 했다는 사회에다 걸. 사과를 하고. 그 이제 우리는 저 일이 있은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화가 머리끝까지 돌아가지고 그때 특전사를 투입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원래 공동경비구역 안에는 공동경비구역에 인가받은 병력 이외에는 무기를 들면 안 돼요. 근데 특전사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저 나무를 둘러싸고 인부 투입해서 나무를 아예 날려버렸어요. 나무를 지금은 그 기념비처럼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였는지 아름을 표시하는
이 동그란 시멘트 원판 같은 바닥 위에 여기에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다라는 비석만 남아 있어요. 아니 저때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살해했던 주범은 나중에 그래, 제가 지금 지금 듣는 게 너무 지금 북한의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 북한에서 이제 그 미군 두 분을 살해시킨 그 주범 북한에서 영웅 친 거 봤거든요. 적들의 흰 철갑 모아 이지러진 승량의 더러운 상통밖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선두 지휘를 잘해가지고 미군하고 한국군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교육을 불복시켰다고. 그리고 그 사람 또 내세워가지고 홍보까지 시켜줬어요. 근데 저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성동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이제 보이니까 사실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면 대성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데. 제일 먼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희생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많은 대성동 주민들은 76년도니까 불과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공포고 트라우마고 북한에서 소총을 사격하거나 북한에서 뭐 건물을 폭파시키거나 훈련을 해도 대성동 주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0한 2년생 정도면 이거 생생히 기억하실 분들이네요. 그럼요. 자, 어렵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성동 얘기 이렇게 뭐 계속 하면 뭐합니까? 대성동에 사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성동에 사는 분을 모시려고 저희 제작진이 2주 넘게 그리고 2개월 넘게부터 계획을 해서 유엔 사령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십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이장님이 나오셨어요. 이장님이 나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성동 마을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금 이장님을 맡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그럼요. 그럼 한 6년 정도, 그죠? 네, 김종미 씨랑은 이제 마을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역사관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역사에, 네네. 대성동 역사에 대해서. 그 이장님이 해주세요 그런 거를? 근데 해주셨어요. 보통 시골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아침마다 한 9시인가 동네 주민 여러분 마을 이장입니다. 이거 방송하는데 하시나요? 방송하죠.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요즘에는 좀 휴대폰 때문에 문자로도 보냅니다. 단체 문자로. 네네. 언제부터 사셨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네네. 거기서 사시면서 북쪽 분들하고 얘기 나눠본 적은 있으세요? 보시거나 비밀 있으시다. 있다고 말 못하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럼 과거에는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깐 그런 게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거기 대성동 홍보 영상 중에 하나를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 파주에서 약주 한잔 하시고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대성동 마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요? 네. 갈 수가 없죠.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시나 들어오세요. 일주일 후에 나 술 마셨다. 누구나 다 데리고 일주일 후에. 사실은 우리가 이장님 모시기 전에 무거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사실 비단 그뿐 아니라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대성동 주민분들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 연평도 포격부터 2020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긴장된 순간들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2010년 이거는 진짜. 그래 이거 많이 봤었다. 곳곳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피해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일시적으로 지금 폭격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시지?
저기 보여. 마을에서 이제 보는 폭파. 대성동 앞에 폭파음이 쳐졌대요. 아, 소리를 꽝 하고 났지, 군대에서 철수하라 그래서 그냥 다 퇴근하고 아이들도 다 지금 퇴근 중이에요. 주민들은 마을에 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전부 나가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실은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 뉴스에서 익히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은 귀담아서 그 지역을 듣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대성동 마을, 통일촌, 연평도, 강화도, 파주 사실은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던 내 집을 버려둔 채 어디인가로 대피한 경험이 있는가? 그렇지. 아마 우리 이만갑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험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제가 직접 취재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제가 연평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연평도 주민들은 아직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연평도에서 빵 하고 화염이 폭발했을 때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지만 연평도보다도 북한이 더 가까운 건 사실 대성동 주민들이었거든요. 맞네요. 그때 처음으로 대성동 마을에 벙커가 생겼어요. 그래서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대성동 안에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평화의 상징이 많아요. 그 전까지는 뭐 제대로 된 벙커나 제대로 된 대피소가 사실 없었다는 얘기죠. 압권은 최근에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이 폭파하겠다라고 예고하고 나서 실제로 빵! 그래서 이제 폭파가 됐는데 그걸 대성동 주민들이 직접 대성동에서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장님 어떠셨어요? 그때 보였나요? 폭발했을 그렇죠. 때? 그 당시에 폭파한 소리하고 진동파가 그 집에 있는데 느껴지는데 제가 50한 여 년 살고 있지만 그렇게 큰 소리하고 진동파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소리였어요? 그건 지진 정도, 지진이나 이런 그 진짜 포로 쏜 줄 알았어요. 아니 개성 멀잖아요. 사실 가깝기야 하지만 그래도 11km 정도 떨어져 있다. 11km잖아요. 개성 연락사무소는 마을하고 3.8km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엄청. 그래도 4km 거리인데. 대단했네요. 무섭진 않았어요. 다들 두려웠죠. 갑자기 폭파가 되니까는 혹시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민들 다 이제 그 영농 통제하고 마을에서 대기 상태였어요. 근데 이 대성동 마을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대성동 마을에만 아직도 이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남아있는 거 아직도? 아직도 이게 남아있대요. 남아있다. 전쟁 시기에 떨어진 포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만한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성동 마을. 감시처소? 예? 감시처소. 감시초소. 그럴 수 있겠다. 나는 뭔가 그것보다 약간 민간 생활에 관련된 것 같은데. 정략 결혼? 아 진짜 궁금해. 뭐라고요? 본인이 꿈꾸는 뭐라고요? 본인이 꿈꾸는 정략 결혼이 여기 있다고요? 정략 결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아, 진짜 뭘까? 대성동에만 있는 이것은 뭡니까? 아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정답은 바로 통행금지입니다. 통금. 여기만. 통행금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1982년도인가 아마 없어진 걸로 나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없어졌는데. 사이렌 울렸죠, 밤 12시에. 아 근데 이 마을도 뭐 그렇게 북에 넘어가고 뭐 이럴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다 있는데 이걸 진짜로? 예, 지금까지 이제 현재까지 통행금지와 더불어서 점호까지 있다고 합니다. 점호? 네, 점호. 그림도 아닌데? 주민들 숫자를 센다고요? 민간인도요? 안녕하십니까. 줄체 끊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줄체 끊었습니다. 이제 북한. 저를 막내를 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줄체 끊었습니다. 저 때는 실탄도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실탄이 있다고요? 네.
아니 농사할 때 총을 실탄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나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완전 거예요. 장전 상태. 몇 발을요? 저희 보통 5개, 탄창 5개 들고 나갑니다. 30발짜리. 많이 넣었죠. 150발. 150발. 그리고 저게 같이 가요. 플레어가. 이거 군대 같잖아요. 딱 시스템 군대예요. 왜냐면 보세요. 통금 있죠. 점호 있죠. 군대가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성동 주민들이 46세대 180여 명의 주민들이 대성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어떻게 잘하시네요. 예,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님이죠. 유엔사 소속 민정반이 가구별로 이제 인원 점검을 나섭니다.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통행 금지를 또 어길 분이 있잖아요. 네. 주민분이 뭐 이장님 같은 분들은 어기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1차 위반 시에는 구두경고, 2차 위반 시에는 강력한 조치가 처해집니다. 무려 7일간 대성동 마을 추방. 7일간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5차 위반 시에는 주민권까지 박탈한다.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1차 경고까지 받으신 분 계시죠? 통금 어긴 분.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다. 1차도 없어? 아니, 추방되신 분도 없으세요? 네. 아니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공부해야 뭐냐면 되네. 주민분이 이제 140여 명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항상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끼리 쓰는 표현이 이제 말썽꾸러기 총량의 법칙이다. 그 정도가 되면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서 한 명 정도씩은 있거든요.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군인이 무서운 것보다는 마을의 평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규칙도 규칙이지만 이 규칙을 준수하는 모든 분들이 준수한다는 건 인격적으로도 마을이 굉장히 훌륭한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뭐 스스로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평화롭게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일일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물론 뭐 그게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보고를 해야 되고 오늘 같은 날도 나오시려면 또 일일이 또 서류 작업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시니까. 보고는 불편할지도 불편한데 어렸을 때 그걸 생활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진 거예요. 생활화됐구나.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막 뭐 집 호스 대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요. 이게 출입증 같은 것도 따로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는 주민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외부로. 그러다 보니까는 별도의 출입증이 있습니다. 아, 별도의 출입증. 별도의 출입증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 출입증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장님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 출입증. 네.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유엔 사령부에서 이게 보안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변조가 가능해지니까. 네. 보여주면. 근데 이제 또 이만갑 제작진분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뭐? 훔쳤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 네.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비슷하게? 양식은 틀리지만 들어가는 사항이 틀리게. 아니 지금 좀 바뀌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쓰던 거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좀 바뀌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쓰던 거라고 하는데. 자, 역시 정민 오빠답다. 이거 사진 보세요. 누구신지. 이거 사진 보세요. 누구신지. 접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이거는 실제 출입증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 출입증과 똑같으면 이거를 또 위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틀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해요. 첫 번째 이제 사진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신분증 번호가 있어요. AN0099SS. 이건 이제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름 옆에 괄호 안에 숫자가 있죠. 67-1. 요 앞에 67이 번지수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번지수. 67-1. 1은 세대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숫자 뭐 2는 배우자, 숫자 3은 첫 번째 자녀, 장남 이렇게. 예전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가 4-2 뭐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장님이 45번째 집에 거주하는 45-1 세대주시니까 45-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인출장교 서명이 있습니다. 인출장교. 예, 이제 요게 유엔 사령부에서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행한 게 아니라 유엔사의 장교가 요 신분증을 허가해 줬다. 허가자의 인출해줬다. 사인인 거죠.
그럼 이게 민간인 지역에 나와서는 그러니까. 신분증 역할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만 쓸 수 있는. 아니 근데 군생활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저희는 사병 그 병사들 신분증이 있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린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걸 항상 들고 다녔고 우리도 그랬지만 국민분들도 저거 없어지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벌칙이 셌던 것 같은데 저게. 일단 경고가 들어가죠. 일단은 분실하면은 도용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는. 근데 저거 나중에 두 번인가 없어지면 구류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주 이제 분실하면은 그거는 그죠. 개인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잘 관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영창 가는 거네. 일반인들도.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일단 규칙만 정해놓지 그 경고하고 너무 자주 분실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더 좀 제재를. 아니 근데 어르신도 있으실 텐데 어르신들은 좀 까먹거나 잃어버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대성동 주민들은 주민등록증보다 이 출중을 더 있으시죠. 소중하게 여기고. 시민 정신이 아주. 이게 뭐예요? 출중이야, 가스야. 아 여기에 사시는 임진강자리. 임수연 대성동, 자유마을 대성동, 춘천하면 그랜드마더. 그랜드마더. 오케이. 아 이 JS 쪽에 사시니까 또 영어도 또 유창하시네. 실제 미국어 많이 배웠어. 듣고 귀로 듣고 여기 어디 입력돼 있는 거야.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게 북한의 2,300만 그 북한 주민들도 아무리 세뇌 교육을 했어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탈북하고 이렇게 잘못 가는 길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바로 이게 잘못 가는 길이에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 네. 저쪽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154분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한다니까. 진짜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불편하죠. 방금 말했던 출입증이 없으면 병원을 가야 돼. 마트를 가야 돼. 근데 이걸 잃어버려. 주민등록증 아무리 흔들어도 내보내주지 않는 거죠.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한 만큼 이걸 또 감수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한 혜택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을요? 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납세 특히 이제 의무인데. 납세 세금 중에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풀한 세금들이 있어요. 특정 세금들. 예를 들어서 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가 사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잖아요. 수익에 따라서 뭐 40% 넘어가요. 그럼요. 그런 종류의 소득세와 지방세가 면제가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거다. 물론 이제 대성동 주민들이 밖에다가 대성동 밖에 집을 사는 경우 그럼 그 밖에 집을 샀을 때에 대한 재산세는 또 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다 내고 자동차를 살 때는 어떡합니까? 자동차는 그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방세기 때문에 안 내죠. 안 내군요. 그래서 크죠. 지방세, 소득세, 자동차세. 또 다른 큰 혜택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무슨 혜택이에요? 정말 부러운 혜택인데. 네. 이 혜택은 저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녹화를 위해서 취재하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조국에 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대성동 남자 주민들은 군대가 면제됩니다. 군대가 면제됩니다. 이게 그냥 면제 이게 아니라 다 조항에 돼 있어요. 정전협정 제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에 근거해서 대성동 마을은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하고 유엔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해놓은 국방의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대신 매일이 군생활이야. 그럼. 점호해야 되고 통금 있고 뭐 대피해야 되고 소개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니까 엄밀히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남자들이 져야 될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런 조항도 있었지만은 그 남과 북이 그 당시에 그 농업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군에를 가게 되면은 마을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럼요. 어른들만 계시.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 병역을 면제를 해서 거기서 그 마을을 유지하게끔 그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성동의 남자들은 외부에서 아내를 두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남자들은 대성동 가문의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맞아.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어.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릴 사위. 있습니다. 대리사위 있습니다. 그러면 대릴 사위가 아직 군을 안 갔어. 그럼 면제가 됩니까? 주민이 됐을 경우는 20살 전에 들어왔잖아요. 면제가 되죠. 이 이야기 나가고 나면 지금 인터넷 포털 난리 납니다. 이제 또 대성동 주민 되는 법 또 검색 들어가는 거는 방법. 장난하겠다, 야. 검색 들어가는 대성동이 장난하게 생겼네. 예전에 우리 그 시대가 미풍양속이고 이제 유교적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는 여자는 결혼할 추가인 아니에요. 그거를 마을에서 규칙을 정해놓은 게 그 여자들이 다 나갔다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대성동 주민이면 다 구임이 면탈이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 그 문제는 그것 때문에 좀 제한을 뒀고 그다음에 그 한 집에 이제 딸 하나가 이제 그 마을에 살겠다고 이제 그 마을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을에서 결의가 되면은 그 군에다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필요해서 이 사람이 주민으로 해야 된다. 그럼 심의를 해서 이제 그 결정이 나면은 주민이 되는 거예요. 대성동 주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정전협정 당시에 거기에 거주했었던 사람이에요. 현 주민들이 낳은 아이들, 새로 낳은 아이들, 그다음에 대성동의 남자와 결혼한 여성. 집성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가 친척이에요. 그래서 안에 그 청춘 남녀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못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밖에 여성하고 결혼해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밖에 남자랑 결혼해요.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온 여자도 갈 수 있을까요? 시집을? 이 토대가 복잡하잖아요.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생각지 못한 건데요. 진짜 가고 싶거든요. 이게 진짜 복잡한 얘기인데. 이거. 복잡해요? 어떡해. 못 가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 결국 통과는 될 텐데 참 오랫동안 주시하겠다. 아니 왜냐면 아라 씨를 위해서 북한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렇죠. 탈북했는데 거기 특히나 결혼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만감에 나오는 주출연자가 북한에서 타겟팅이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해보신 와, 진짜 생각지 못했는데. 진짜 웃긴 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랑은 안 골라놓고 동네부터 신랑은 안 골라놓고 동네부터 동네를 골라서 이게 알아요. 이게 알아요. 아니 이 외지인이 살기에도 이 대성동 마을인데 이장님은 그 외집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신 건지 좀 풀스토리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저요? 아 저는 그 서울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어떻게 그러면?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어느 날 그 성남을 가기로 됐어요. 근데 시골놈이 그 서울을 가다 보니까 길을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물어봤죠. 그 여자가 있길래 좀 물어봤더니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차 한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잠깐만요. 갑자기 고마워서 차를 한잔 마시자. 저희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1.5회 정도 길을 물어봅니다만 차를 먹자는 소리는 안 하시거든요. 아니 너무 편하게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는 제가 그 편하게 또 그 얘기했죠. 이만저만 하니까 이제 차 한잔 마시자고. 와 그렇게 해서 만나셨구나. 애초에 아무한테나 물어본 게 아니네. 아니, 근데 시집을 오기로 했어요. 이 이 동네를 구경을 올 거 아니에요. 놀랄 수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전까지 얘기 안 했죠. 이런 곳이다라고. 납치네. 너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그 정문에서 한 2km 들어가야지 집이 나오고. 왕족인데 이거.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딱히 틀린 말. 우리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집 지켜주고. 네. 지켜주고. 우리 경호원도 있다고. 말은 너무 신기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는 뭐 거짓말인 거 알지만 그래도 같이 살게 된 거죠.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이장님의 러브 스토리가 영화가 한 편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 희극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발면할수록 이 대성동 이야기는 신기합니다. 예. 아 진짜 다른 나라 같은. 그러니까요. 뭐가 있네. 네, 유리창이 없네요. 저게 썬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음. 벽돌로 막혀 있습니다. 벽돌로 막. 네, 사방이 벽돌로 막혀 있는 이곳.
대표 안 해? 아니, 대표. 그럼 총을 쏘는 것, 저격할 수 있는 것. 저격? 네. 저격을 해서. 저격. 네. 동사무소 아니에요? 주민센터? 동사무소. 뭐야 그래서? 저는 뭐 갔다 왔으니까. 정답을 하는구나. 제가 저 앞에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예. 종민 씨. 네. 정답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직접 가가지고 게임도 했던 바로 그것.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지. 이게 말이 돼? 통상은 이제 그 창문이 나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게 학교가 서향이에요.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서양 방향이. 네. 사천강이 내려오면서 수직으로 남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기정동과 대성동이 서로 동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햇볕보다는 안전을 택한 방식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학교가 참 재미있는 초등학교예요. 일단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거든요. 유일한 초등학교인데 대성동도 슬슬 사람들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학령 인구의 아동들도 줄겠지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가 없으면 폐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폐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인근에 있는 그 파주와 문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여길 들어가요. 네. 왜냐? 이 학교만의 엄청난 혜택과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설마 대학 갈 때 뭐 이게요. 대성동 이 초등학교 이게 추첨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학교입니다. 이결이 있습니다. 영어야. 영어가 되겠구나. 우와, 미분들이 싸고. Hello, my name is Hello, my name is Tom. I love English class. 근데 미군이 있었죠? 비행군. 학교 졸업하는데. 와, 대박. For the students, Chaka Hamnida. Congratulations for graduating from this very unique school.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학비가 있었는데 저희 동네 이렇게 아이들 왜 이렇게 영어 유치원 가잖아요. 그 학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싸. 맞아요. 와, 이게 정말 월이니까.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교육 시장의 그 사교육 비용이 점점 커져서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는 게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였어요. 제가 전했던. 근데 그 사교육 시장에 투자되는 가장 큰 비용이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영어. 맞아요. 맞아. 어린애들 영어 유치원. 그런데 이 학교는 일단 원어민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요. 그것도 유엔사에 근무하는 미군들이 직접 와서 영어로 특성화 수업을 진행해 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로. 네, 영어 유치원, 영어 초등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공립학교 비용으로. 공립학교 비용으로 무료로 그냥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유엔 사령부 부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어린이들이 초대받아요. 촤, 그 졸업식 아까 보셨듯이 유엔군 사령관부터 각국의 이제 장교들, 그다음에 미군 장교, 우리 장교들 다 참석을 해서 스위스, 스웨덴. 졸업하는 학생들보다 장교들이 더 많아요. 탱커해주고 선물 주는 장교들이 더 많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외교관 체험, DMZ 국제영화제 참가, 각국의 또 대사관 공연 관람은 또 이 학교 학생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 아니 이 어린이들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겠네요. 네, 잘합니다. 와, 부러워. 우리 시연이 보내고 싶다. 와. 어렸을 때 거기 갔어야 되는데. 먼저 학교가 마을에서 입학하는 친구들이 한 두 학교에 폈었어요.
그래서 마을 그 학교가 이제 폐교가 위기가 됐었는데 그렇지. 주민하고 그 교육청하고 이제 노력을 해서 유엔사에 권해를 해서 한 학급당 5명씩 그 정원을 맞춰줘가지고 입학하는 선생이 1명이면은 5명을 그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야, 그건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고 굉장히 좋네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문산으로 이사 가야 되나? 제가 여기 그 대성동의 아이들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찾아보다 깜짝 놀란 게 왜?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라는 거 쓰잖아요. 네. 이 자소서에 쓸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머리를 끙끙거리면서 이게 작문을 해야 되는데 대성동 출신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아무도 하지 못한 경험까지 했어요. 김정은을 만난 적. 김정은을 만난 적. 맞네. 멀리서 봤다는 그러겠어요. 어떻게 만났지? 김정은에게 이제 꽃다발을 전달했던 아이들이 바로 이 대성동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 아이들이요? 그 남자 학생은 그 마을에서 그 자라나고 그 거주하는 학생이고 여자 친구는 그 문산에서 이제 유학원 전학원 예. 아 티오 남아서 넘어온 다른 마을 아이. 근데 저 자리에 간 거예요? 네네. 이야. 저 두 아이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취직 자소서는 끝났습니다. 자소서 첫 번째 줄이 김정은 그렇죠. 만나보셨습니까? 대박. 북한 주민들도 아마 이 장면은 봤을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알려주면서 김정은이 선견지명한 영도 아래 이렇게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죠. 그러네. 홍보용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북한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그 심리는 또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얘네를 봤을 때 왜 초상휘장이 없지? 저 남자애는 나비 넥타이를 맸네? 북한 애들은 딱 교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초상휘장을 하고 뭔가 이게 딱 반듯한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로운 그 모습을 보면 좀 놀랄 것 같아요. 네. 저걸 자유롭다고 인식한다는 얘기죠. 네네. 저희들이 봤을 땐 저것도 굉장히 반듯한 거고. 잘 차려입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저도 갔을 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초등학교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졸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중등교육 기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오면 무조건 외부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외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맞나요, 이장님? 네네 맞습니다. 외부 생활이에요? 아니면은 중학교 갔다 등하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등하교를 대성동에서는 등하교를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외부 생활 멀고. 네. 우리 김종국 씨하고 제 그 자녀하고 또 사진 찍기 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와, 어리던 아이가. 네. 그래서 문산 쪽에다가 집을 하나 또 얻습니다. 이중 생활합니다. 또. 이중생활. 근데 이제 중학생이 돼서 마을을 떠나면 정말로 이제 더 넓은 어떤 그 공간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려고 하나요? 그거 궁금하다. 그러네. 그렇지. 젊은 세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그 외부 그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젖어가지고 그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야속하다. 자 기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취재하시면서 이게 북한 위협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좀 있겠어요. 예. 그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된다거나 네. 그 평화 무드가 조성된다거나 그러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성동 주민들한테도 남북한 그거 됐으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썩 대답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남북 화해 모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게. 아니요. 남북한의 긴장이 유지가 되는 상황. 적당한 긴장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성동이 유지가 되는 거가 사실은 그 평상시가 일단 긴장의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일에 평화 무드가 진짜 조성이 되고 대성동의 민간인들이 일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들어오고 애초에 그 땅의 소유자들이 와서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를 원치를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이 그러면 없으세요, 이장님? 네네. 그 마을은 그 예부터 이제 계속 그 소장농들의 그 자손들이 그 지금 내려와서 지역을 그 논밭을 일구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러면 3만 평이 개인 이렇게 있다는 게
소유권이 없는. 주인이 그렇죠. 아니고요? 소유권은 없고 경작권만 저희한테는 주어진 거죠. 그럼 땅 주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어요? 있죠. 자기 땅이지만 소유권을 그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특수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풀려버리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아니 그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전 상황일 때는 내가 그 땅에 살 수 있는데 평화 상태가 돼서 통일이 되면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지었던 땅이고 내 아들이 대를 이어 농사지을 땅인데 이 땅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살아야 하나? 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면서 대성동에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농사를 짓고 살아온 땅과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버리면 이 사람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사실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누군가가 이 땅 주인이 어딘가에 있고 그 소유권 행사할 때는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죠. 주민들한테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사는 주택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지는 그 땅도 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시로 빌려 쓰고 임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네요. 머물고 있지만 늘 약간 이렇게 한 발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기분이 들겠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한 혜택이 있다 무슨 뭐 군 얘기하고 세금 뭐 얘기하고 했는데 가볍게 이야기한 저희가 굉장히 민망해요. 아 진짜네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야, 저도 한 번 가서 거기서 게임만 하고 온 게 좀 민망하기도 하네요.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롭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그렇죠. 또 한마디로 이 마을의 어떤 그 정체성 자체에 있어서도 네. 혼란스럽다. 이 마을의 평화와 이 마을의 말하자면 그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냐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상징 같은 것들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야. 대성동 주민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는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잘 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1월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